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봄이 좀 오는가요? 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염의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우선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한 금액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 예를 들면 국가가 보증한 국채나 예금자 보호대상인 정기예금 등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 당연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적. 자,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 안으로부터 이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장 낮게 예측을 해서 그 낮게 예측한 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입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하여튼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오염, 그리고 조정, 할인율.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게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15회도 나오고, 21회도 나오고, 25회, 8회.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는데, 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 이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자,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이것도 높아져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위험이 높으면 이 요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값인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은 이 현재 우리가 가치인 부동산 가치는 뭐죠?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험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또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는 우리가 높은에 동그라미 쳐죠. 요걸 시험에 2번 낮은으로 정답 물었어요. 15회와 28회는 낮은으로 물었습니다.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할인율은 뭐를 말하죠? 요구 수익률을 말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민감도 분석.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는 용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도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중요한데, 자,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은 위험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요, 여러분 교재에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결과,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산출되는 결과는 뭐죠? 수익성인데, 우리가 수익성 중에서도 뭐 순현재 가치나 뭐 내부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뭐가 변하죠? 뭐 우리 임대료가 변할 수 있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고,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이 뭐죠? 공실률이 변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가 변할 수도 있고, 부동산 보유 기간 몇 년이냐, 임대료 수입이 달라지죠. 보유 기간, 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투입 요소를 하나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개별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두세 개, 여러 개를 변화시키면은 집단적이죠.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것을 무슨 모형 가지고 분석하냐면은 우리는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 수익성,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은 무슨 변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종속 변수고, 투입 요소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죠.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뭐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민감도가 우리는 기울기, 이 회귀 모형식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예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인데, 이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투자는 위험이 높다. 즉 우리가 이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 약간 변화해도 수익성이 크게 변동을 할 때 민감도가 높고, 이때 위험도 높은 투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우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개념. 자, 민감도 분석은 개념이 중요하다. 요즘 여러분이 계속 최근에 우리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개념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러면 위험의 관리 방법에 보시면은, 위험의 관리 방법에 위험의 회피가 있죠. 자, 여러분, 위험의 회피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스스로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험의 회피는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어디에 속한다? 위험의 회피에 속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 부적격 우리 자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부적격 자산을 어떻게 돼? 제외시키는 것도 위험의 회피에 속하죠. 자, 위험의 정가. 자, 시험 문제는 어느 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또 주의를 좀 많이 하고, 여기는 뭐를 주의해야 된다? 정가. 여기에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죠. 위험의 정가, 뭐 조세의 정가, 정가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위험을 정가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예요.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표적으로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떠넘기죠. 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 예,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위험을 떠넘깁니다. 또 기업과 니스회사 간의 니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 기업은 니스회사의 위험을 떠넘기는 것. 자,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 수입을 받는 임대인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위험을 누구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또 넘겨요. 예? 자, 요즘 뉴스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가끔 우리 정부가 임대인의 임대소득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일정 부분 하겠다.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또 뭐 재정 투기하면서 또 임대소득세 수입 과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거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심리적인 게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 요거 임대를 미리 올려야 되나? 영향을 주거든, 시장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에게 뭐,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월세든 전세든 다 정가시켜요. 가격이 오르지.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도 오르고 뭐도 올려? 매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지. 그래서 임대소득세 과세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는 임차인만 고달파.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정가가 나타나서 그래, 항상 정가. 자, 정가도 있지만 위험에 또 뭐도 있죠? 보유 있어요. 자,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손실이 나타날 위험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스스로 설정해서 위험을 기업 스스로 부담하겠다 하는 방법은 위험의 뭐죠? 보유. 자, 그리고 위험의 통제는 이 미래의 손실에 있어서 가능성을 우리는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손실의 발생 횟수나 또는 뭐죠? 우리는 발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위험의 통제인데 지금 배우는 민감도 분석도 위험의 통제고 이제 배우게 될 우리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도 위험의 뭐다? 통제. 분산 투자는 그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위험의 통제에 해당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도 위험의 통제에 해당하는 방법. 자, 우리 시험에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위험의 정가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로 가시면은 평균 분산 결정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평균을 구하고 또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 평균은 수익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개념은 작년에 출제했고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거의 뭐 5년마다 한 번씩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출제해요? 평균 분산에 있어서 뭐를 출제한다? 지배의 원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투자 대상이 두 개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 자, 여러분 투자 대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상가, 오피스텔. 그럼 두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예, 상가나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은 투자자는 뭐를 선택하냐 하면은 위험이 뭐다? 낮은 걸 선택한다. 왜?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지배의 원리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반대로 뭐가 동일하면은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하면은 뭐를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했다.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무슨 원리? 지배의 원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26회도 정답으로 물었는데 요 내용을 물었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기대 수익률인데 A와 B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우리 저번 주에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이잖아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즉 표준 편차가 작은 뭐를 선택? A, 투자를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위험, 표준 편차, 위험 평면에서 자, 기대 수익률이 8%다. 기대 수익률은 A, B가 8%로 동일한데 A는 표준 편차가 3%고 B는 6%다. 자, 그러면 A, B가 주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6% 큰 것보다 작은 뭐를 선택? A를 선택하죠. A를 선택해. 그래서 A, B 비교할 때는 A를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A와 C를 비교를 하는데 A와 C를 비교하는데 자, 이번은 우리가 표준 편차 위험이 동일하다. 그럼 C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C가 자, 여기에 C입니다. C가 이렇게 위험이 3%로 동일하다. 그런데 A가 기대 수익률 8%고 뭐는 우리는 C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4%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C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뭐를 선택? A를 선택. 이때도 뭐를 선택한다? A를 선택을 하겠지. 지배의 원리에 따라 A를 선택.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점. 여기 5%다. 요거 6%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요점을 D라고 한다면 또 A와 D를 비교하는데 A가 D보다 6%보다 8% 기대 수익률 뭐죠? 높죠. 기대 수익률 높잖아요. 또 A가 D를 비교했더니 A는 D보다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위험도 낮아요. 이때도 뭐를 선택? A, 투자를 선택. A, D를 비교하면 이때도 A를 선택을 하죠. 자, 이 세 가지 형태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요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요 지금 제가 하는 요 영역, 요 점이 D고 이 영역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쪽 빗금친 부분의 영역의 어느 점이든지 A와 비교하면 투자자는 항상 뭐를 선택? A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이 점의 이점이다. 이 점은 뭐가 돼요? A와 비교했더니 표준 편차 위험 낮고 A와 비교했더니 E는 기대 수익률도 낮죠. 그러면 A와 E를 비교했더니 A는 뭐다? E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는 또 E와 비교했더니 뭐다? 위험도 뭐다? 높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이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 경우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 오류가 나타나요.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 영역 안에 없잖아요. 이 점은 요 영역 안에 없죠? 이건 지배의 원리를 요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다? 우리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를 선택? E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럴 경우 두 개의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위험에 대한 뭐에?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 또 추가되는 소득에 따르는 추가되는 위험의 정도 두 가지가 있죠. 자, 하여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이럴 경우 평균 분산법에 있어서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제 배우시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E 두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다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평균 분산법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0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는 1952년 마코위츠라는 학자에서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 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뭐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유명한 우리 마코위츠의 격언이 있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는 관계없고 뭐를 줄인다? 위험을 우리가 줄이는 내용이죠. 자, 207페이지에 이 용어는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는 용어입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여러분 그 그림도 우선 확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고,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자, 우선은 그림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타났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을 때는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이 위험을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뭐죠? 총 위험이에요. 그럼 총 위험은 뭐예요? 거기 여러분이 수식이 하나 나와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위험 두 개거든요. 이 위험과 이 위험, 요 두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 여러분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그러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개별 위험이라고 해요. 개별 위험. 그래서 개별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요. 자, 여러분이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튼 요거는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 체계적 위험은 요 반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정답을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요 밑에 있는 위험은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이것만 알아도 혹시 한 문제 맞출 수도 있어요.
아니 정답 지문에 그게 뜨니까 25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답 지문 바로 뜨는데 19회 시험도 마찬가지고 20회도 마찬가지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요게 또 출제했었죠. 한번 또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떤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비체계적. 이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은 점점 뭐도 줄어드는 거야? 총 위험도 줄어들죠. 이 지문이 또 여러분이 출제를 또 우리가 했어요. 그 지문을. 말을 잘 보면서, 그림 보면서 말을 잘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면? 이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거돼요.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돼도 요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요? 요거는 계속 남아있죠? 요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위험이 자살의 수가 적든 많든 이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이것은 제거를 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럼 제거되는 건 뭐만 제거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에 상관계수가 또 나오죠. 상관, 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뭐를 나타내는 거죠? 수익률의 움직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시험 말에 수익률의 변동, 움직임, 지문만 나오면은 뭐다? 상관계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 지문에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용어 좀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관계수는 우리 계산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요. 통계적으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과 요 플러스 1 사이는 값이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뭐죠? 상관계수 양극단적인 값이에요. 극단적인 값인데 그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값일 때는 앞에 뭐를 붙이면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그럼 완전한 뭐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또 여기도 뭐를 붙여요? 완전자를 붙입니다. 여기도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한, 또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서 이제 요게 출제되는 게 아니죠. 출제는 요 밑에요.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해주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가 돼. 완전히 제거돼서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요게 포인트죠. 시험 문제는 요 지문이 포인트죠. 완전히 제거되는 거지. 그런데 플러스 1일 때는 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제거가 불가능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줄이는 이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요 지문을 또 출제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요 두 지문, 극단적인 값을 또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값으로 갈수록 좋을까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지. 왜?
0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위험이 점점, 저 그림 보니까 점점 위험이 내려가거든요. 예?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어느 쪽으로 점점 줄어드니까, 위험이 줄어드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죠.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커진다. 작아진다. 뭐 이런 걸 주의해야겠죠. 이쪽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이 제거가 안 되니까 반대로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은 점점 높아지면서 위험 분산 효과는 뭐죠? 작아지죠.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하면서, 자, 여기서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일 때는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로 간다는 것은요, 두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자산에 있어서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반대로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것이 반대로 변동할 때 상관계수의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한 자산의 수익률이 3%에서 5%, 7% 이렇게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10%에서 9%, 6%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뭘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하고, 여기는 뭐죠? 반대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 그래서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뭔다? 증가하는 경우. 자, 수익률이 3%, 4%, 5% 증가하면 다른 자산도 5%에서 7%, 8%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보다 뭐가 좋다?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이거 말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면서 보고요. 자, 208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상대적, 이 개별 자산의 상대적 투자 비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 위에 수식이 나왔는데 그 기대 수익률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하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은 문제 14번 문제 보시면은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자산 비중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호황 불황률 확률은 각각 50%죠. 자, 그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 자, 문제에서 A 부동산에 있어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우선 호황일 때 몇 프로? 6% 예상되는 수익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4%가 나와 있죠. 그럼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 4%인데 호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죠. 그러면은 50%일 때는요, 두 개 더하면 돼. 6%, 4% 더해서 반 나눠주면 돼.
그래서 몇 프로가 되냐면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5%가 돼요. 그럼 B 부동산은 얼마? 자, B 부동산은 호황일 때 몇 프로죠? 8%. 불황일 때 4%다. 또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도 50%일 때는 또 두 개 더해서 12%를 반으로 나눠주니까 몇 프로죠? 6%. 자, 그럼 또 C 부동산도 우리는 호황일 때 몇 프로? 10%. 불황일 때 2%다. 그래서 또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죠. 그럼 이게 또 두 개 12% 더해서 반, 6%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는 몇 프로냐면은 5%, A는 5%, B는 6%, C도 몇 프로? 6%.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하냐? 가중치를 곱하는데 그 두 번째 칸, 이게 가중치야.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먼저 포트폴리오 비중이죠. 그럼 A 부동산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 이 상대적 투자 비중이 나왔어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A 부동산은 전체 몇 프로에서?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한다? 20% 차지하고 B 부동산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30%. C 부동산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50%를 차지하는데 이때 100%에서 20%는 0.2고 100%에서 30%는 0.3이고 100%에서 50%는 0.5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5%에 0.1을 곱해주면 1%고요. 6%에 0.3을 곱해주면 1.8%. 그리고 6%의 반이니까 3%죠. 다 더해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5.8%. 지금 여러분 시험에 50, 50 내다가 또 달리 낼 수 있죠. 호황률 확률 뭐 40%, 불황률 확률 60%. 하여튼 확률이 합은 1이 나와야 돼. 100%. 그럼 확률이 합은 몇 프로? 100%.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여러분에게 문제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요. 호황률 확률과 불황률 확률은 각각 50% 했죠?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냅니다. 이렇게 내요. 호황률 확률과 불황률 확률은 어떻게 돼? 서로 같은. 하면 이제 또 고민하는 거야. 서로 같은. 10% 10%에도 호황도 10% 불황도 10%면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아까 확률의 합은 뭐야? 100%야. 1.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각각? 50% 해야 돼. 그래 1일 100% 나오지.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버리게 돼. 그럼 또 못 풀어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동일한 문제도 말을 달리해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개론이 어려워요. 예? 예? 개론이 어려우니까 지문을 많이 봤는데 한두 글자를 바꿔버려요. 답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 한 번 냈어요. 예, 이게 25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9회 시험이니까 나올 타임은 한 번 된 것 같아요. 209페이지. O형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요 밑에 있는 영역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요 점이 뭐냐? R2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이 위에는 이 점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 그래서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점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이렇게 뭐다?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효율적 프론티어죠. 최근에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용어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것을
또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또 해요. 효율적.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적 프론티어로 많이 나오는데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 한다? 우상향.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인데 여러분이 우하향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우상향, 우하향 요거 잘 틀리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요거는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 얘기죠. 여러분 주어진 R2가 예를 들어서 7%다. 그럼 주어진 7% 동일한 유형에서 이게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이죠. 근데 요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요보다 이전보다 더 높은 기대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뭐한다? 7%보다 더 높게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 수익률을 더 높게 해서 위험을 더 부담해라 이 말입니다. 되겠죠? 이유. 자,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 곡선을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을 볼까요? R1 이게 5%다. R1일 때 이 점이 뭐죠? 기대 수익률.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5%에서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낮고 무차별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이 점점 뭐다? 높아지죠. 그럼 투자자의 만족은 어떻게 돼요? 밑에보다는 무차별 곡선이 어느 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만족은 뭐야? 더 효용은 더 높아요. 그걸 기억을 해두면은 투자자는 A, B, C라 하면은 이 A와 C도 각 동일한 유형에서 각각의 이 R1, R2, R3 동일한 유형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투자자는 A, C를 선택을 안 해요. A, C를 선택 안 하고 B를 선택해. 왜냐? A,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의 만족이 더 높기 때문에 A, C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점을 D점이라고 하면 D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왜? 요 밑에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예?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야. 만족은 높은데 선택할 수 없는 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요 점은 선택돼야 안 돼요. 요 점 안 되지. 근데 이 점과 같은 만족이 B점이잖아. B점을 선택하는 거지. E를 선택 안 하고. 그래서 이 점을 우리 B점을 뭐라고 한다? 우린 최적 포트폴리오다.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뭐죠?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A, C는 만나는 점이고 B는 뭐다?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요거 누구?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문제는 보수적은 이 점이 최적, 공격적은 B점이 최적.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는 이 점이 최적이 아니라 이 H가 최적이에요.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210페이지에 문제 박스 바로 위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위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가격에 따라 다양하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한 3번 나왔죠?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 한 문제 출제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1페이지에 나오는 현금 수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분석 여기서도 우선 한 문제는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단원과 평가이론과 연결해서 한 두 문제 정도 또 출제되기도 해요. 작년에도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현금 수지 분석도 매년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결혼 숙제 안 냈는데요. 어떤 분 물었던가 봐요. 결혼 숙제 있어요? 복습 열심히 하라는 것이. 집에 가서 문제 열심히 풀라는 거지. 숙제는 민법이 내지. 민법 숙제 했어요? 자, 잠시 쉬고 현금 수지 분석하겠습니다.